똑똑 솔깃한 라디오. 행복. 유치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이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던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소설 들려주는 여자. 안녕하세요.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 들려드립니다. 대성당, 레이먼드 카버. 그러니까 맹인이 아내의 오랜 친구가 하룻밤 묵기 위해 찾아오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죽었다. 때문에 그는 코네티컷에 사는 죽은 아내의 친척들을 방문하고 있었다. 처의 친척집에서 그는 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리 약속해둘 일들이 있었다. 그가 5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오면 아내는 역에서 그를 맞이할 예정이었다. 10년 전 여름, 시애틀에서 그를 위해 일한 뒤로 그녀는 한 번도 그를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와 맹인은 계속 연락하고 있었다. 그들은 말로 녹음한 테이프를 우편으로 주고받았다. 내게는 그의 방문이 달가울 리 없었다. 나로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눈이 멀었다는 사실도 마음에 걸렸다. 눈이 멀었다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영화에서 본 것들만 떠오른다. 영화에서 맹인들은 천천히 움직이고 웃는 법이 없었다. 때로 그들은 맹인 안내견을 따라가기도 했다. 우리 집에 맹인이 온다니 학수고대할 일은 아니었다. 그해 여름, 시애틀에서 그녀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다. 돈이 한 푼도 없었다. 그 여름이 끝나기 전에 그녀와 결혼하기로 돼 있던 남자는 공군 사관 교육대에 있었다. 그 역시 한 푼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그도 그녀를 사랑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 그녀는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걸 읽게 됐다. 구인, 맹인에게 책 읽어주는 일과 전화번호.
그녀는 전화한 뒤에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채용됐다. 그녀는 여름 내내, 그러니까 맹인과 일한 것이다. 그녀는 사례 연구, 보고서 같은 것들을 그에게 읽어줬다. 그녀는 그가 맡고 있던 카운티 사회복지국 내 작은 사무실의 운영을 도왔다.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됐다. 아내와 그 맹인 말이다. 나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 그녀가 내게 말해줬다. 또 다른 이야기도 들었다. 사무실에서 일하던 마지막 날, 그 맹인은 얼굴을 만져봐도 되는지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승낙했다. 그녀는 내게 그가 손가락으로 얼굴의 모든 부분을, 코를 만졌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목까지도. 그녀는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는 그 일에 관한 시까지 쓰려고 했다. 그녀는 항상 시를 쓰려고 한다. 그녀는 1년에 한두 편의 시를 쓰는데 대개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난 뒤에 하는 일이었다. 우리가 서로 사귀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내게 그 시를 보여줬다. 그 시에서 그녀는 그의 손가락들과 그리고 그 손가락들이 자기 얼굴 위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떠올렸다. 그 시에서 그녀는 그때 자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그 맹인이 코와 입술을 만졌을 때 마음속으로 무엇이 지나갔는지 말하고 있었다. 내가 변변찮은 시라고 생각했다는 것만은 기억난다. 물론 그걸 말하진 않았다. 어쩌면 내가 시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다. 뭘 읽으려고 할 때 내가 시집을 펼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만은 인정한다. 어쨌든 그녀가 몸을 허락한 첫 남자, 그러니까 사관 후보생은 어린 시절부터 연인이었다. 그런저런 이야기인데 내 말은 그 맹인이 자기 얼굴을 손으로 만지던 그해 여름의 끝 무렵 그녀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어렸을 때부터 친했다나 뭐라나 하는 이제는 임관한 소희와 결혼해 시애틀을 떠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연락을 이어갔다. 그러니까 그녀와 맹인 말이다. 한 1년쯤 지났을 때 그녀가 처음으로 연락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엘라베마에 있던 공군 기지에서 그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얘기가 하고 싶었다. 그들은 얘기를 나눴다. 그는 그녀에게 테이프를 보내달라고, 어떻게 사는지 얘기해달라고 했다. 그녀는 그렇게 했다. 그녀는 테이프를 보냈다. 테이프를 통해 그녀는 맹인에게 남편과 군에서 둘이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맹인에게 남편을 사랑하긴 하지만 자신들이 사는 곳도 마음에 들지 않고 남편이 군산 복합체의 일원이라는 사실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맹인에게 그의 얘기가 담긴 시를 한 편 썼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공군 장교의 아내로 살아가는 일에 관한 시를 한 편 쓰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다 쓰지 못한 시였다. 계속 쓰고 있는 중이었다. 맹인도 테이프에 녹음했다. 그는 테이프를 보내왔다. 그녀도 테이프에 녹음했다. 여러 해 이런 일이 계속됐다. 내 아내의 전 남편인 장교는 이 기지에서 저 기지로 옮겨 다니며 근무했다. 그녀는 공군 기지가 있는 무디, 맥과 이어 맥코널 등지에서 테이프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테이프를 보낸 곳은 세크라멘토 근처의 트레비스였다. 거기서 지내던 어느 밤, 그녀는 마침내 외롭다고 느끼게 됐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생활 때문에 친했던 이들과 하나 둘 연락이 끊어져 급기야 홀로 남게 된 것이다.
이제는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느낌까지 갔다. 그녀는 약품 선반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알약과 캡슐을 삼킨 뒤 진 한 병을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뜨거운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 들어가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죽는 대신 그녀는 아팠다. 그녀는 토했다. 장교는 이름 따위가 왜 필요하겠나. 어린 시절부터 연인이었다던데 그걸로 충분하지. 장교는 귀가했다가 그녀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다.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그 일을 테이프에 녹음해서 그 맹인에게 보냈다. 몇 년에 걸쳐서 그녀는 온갖 종류의 일들을 테이프에 담아 불이 나게 보냈다. 매년 한 편의 시를 쓰는 일을 제외하면 그 일이 그녀의 가장 중요한 오락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중 한 테이프에다 그녀는 잠시 장교와 별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맹인에게 말했다. 다른 테이프에서는 이혼에 관해 말했다. 그녀와 나는 만나기 시작했고 당연히 그녀는 그 일을 맹인에게 말했다. 그녀는 모든 일을 그에게 말했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보였다. 한 번은 그녀가 그 즈음 맹인이 보낸 테이프를 한번 들어보겠느냐고 내게 물은 적도 있었다. 1년 전의 일이었다. 내 얘기도 나온다고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 좋다고 들어보겠다고 했다. 우리는 술잔을 들고 거실에 앉았다. 우리는 들을 준비를 갖췄다. 먼저 그녀가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두어 개의 다이얼을 조정했다.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렀다. 끽끽거리며 테이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누군가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볼륨을 낮췄다. 몇 분간 악의 없는 잡담이 이어지다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 그러니까 그 맹인의 입에서 내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러더니 이런 말이 들렸다. 그 사람에 관해 자네가 말한 바를 종합하자면 이런 얘기가 될 텐데. 하지만 그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려서 우린 중간에 멈춰야 했고 그러고선 그 테이프를 다시 듣지 않았다. 아마 안 듣는 게 더 좋았을 것이다. 내가 듣고 싶은 건 다 들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맹인이 우리 집에 잠을 자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이랑 같이 볼링이나 치러 갈까? 내가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는 싱크대 앞에 서서 스켈러 포테이토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돌아섰다. 날 사랑한다면? 그녀가 말했다. 이쯤은 날 위해서 해줄 수 있겠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좋아. 하지만 어떤 친구든 당신한테도 친구가 있다면 말이야. 그래서 그 친구가 방문한다면 난 편안하게 해줄 거야. 그녀는 행주에 두 손을 닦았다. 난 맹인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나는 말했다. 당신 친구가 한 명도 없겠지. 그녀가 말했다. 이상 끝, 게다가. 라고 그녀가 말했다. 도대체가 그 사람은 이제 막 상처했다고. 그게 이해가 안 돼? 그 사람 아내가 죽었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맹인의 아내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얘기를 듣지 못했다. 그녀의 이름은 뷰라였다. 뷰라. 유색인종의 이름이다. 그 사람 아내가 니그로였어? 내가 물었다. 미쳤어? 아내가 말했다. 지금 돌아버린 거야, 뭐야? 그녀는 감자 하나를 집었다. 나는 그 감자가 바닥을 때린 뒤 레인지 아래로 굴러가는 것을 봤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녀가 말했다. 술 마셨어?
그냥 물어보는 것뿐이야. 나는 말했다. 그러자 즉시 아내는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일들까지 시시콜콜 내게 새겨넣기 시작했다. 나는 술 한 잔을 가져와 식탁에 앉아서 들었다. 토막 이야기들이 앞뒤가 맞춰지기 시작했다. 뷰라는 아내가 일을 그만둔 그해 여름부터 그 맹인을 위해 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뷰라와 그 맹인은 교회에서 두 사람만의 결혼식을 올렸다. 조촐한 결혼식으로. 무엇보다 그런 결혼식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둘 외에는 목사와 목사 부인이 참석했다. 어쨌든 교회 결혼식이었다. 뷰라가 원한 것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뷰라의 임파선에는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다. 8년 동안 찰떡같이 붙어 다닌 뒤. 찰떡같이란 아내의 표현이다. 뷰라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그 맹인이 병상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는 동안 시애틀의 한 병실에서 그녀는 숨졌다. 그들은 결혼했고 함께 일하며 살아갔고 함께 잠잤는데, 물론 섹스도 했는데, 이제 그 맹인이 그녀를 묻어야만 했다. 그 박복한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채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이야기였다. 여기까지 듣게 되자 그 맹인이 약간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살았을 삶의 행로가 얼마나 가엾은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 속에 비친 자신을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여인을 상상해보라. 사랑하는 남자에게 지나가는 말이라도 예쁘다는 칭찬을 듣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하는 여자. 그게 참담한 표정인지 아니면 그보다는 좀 나은 표정인지, 아내의 안색을 전혀 살필 수 없는 남편을 둔 여자. 화장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겠으나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원한다면 한쪽 눈 주위에 초록색 아이섀도를 하고 콧구멍에는 핀을 꽂은 채 노란색 슬랙스에 자줏빛 신발을 신고 다닐 수도 있겠으나 그래 봐야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러다가 죽음 속으로 빠져들던 그 순간 그녀의 손 위엔 그의 손이, 그의 먼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을 테니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상상일 뿐이지만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이랬을 테지.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나는 무덤으로 직행하고 있다고. 로버트에게 남은 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의 보험증권과 20페소짜리 멕시코 동전 반쪽이었다. 나머지 반쪽은 그녀의 관 속으로 들어갔다. 딱한 얘기.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내는 역으로 그를 마중 나갔다. 기다리는 것 외에 별 도리가 없었으므로, 물론 다 그 사람 때문이었다. 술을 마시며 TV를 보고 있는데 자동차가 진입로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술잔을 들고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다. 주차하면서 웃음을 터뜨리는 아내를 나는 봤다. 차에서 내려 문을 닫는 그녀를 나는 봤다. 그때까지도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저 놀라울 뿐. 그녀는 차를 빙 둘러 반대쪽으로 갔는데 그 맹인은 이미 내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맹인이라는 사람이, 상상해보라. 덥수룩하게 턱수염을 기른 모습을. 맹인에다가 턱수염이라니. 어이쿠 맙소사.
맹이는 뒷자리로 손을 뻗더니 여행 가방을 끌어냈다. 아내는 그의 한 팔을 부축하며 차문을 닫더니 진입로를 지나 앞 포치로 올라가는 계단참까지 줄곧 그에게 붙어서 움직였다. 나는 TV를 껐다. 나는 남은 술을 다 마시고 잔을 헹군 뒤 손을 닦았다. 그리고 문으로 갔다. 아내가 로버트에게 인사해. 로버트, 이쪽은 남편이에요. 전에 다 말했죠? 라고 말했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맹인의 외투 소매를 잡고 있었다. 맹인은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그는 내 손을 잡고 꽉 쥐더니 손을 풀었다. 어쩐지 전에 이미 본 사람 같구먼. 그가 쩌렁쩌렁하게 말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했다. 다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나는 어서 오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한데 뭉쳐 포치에서 거실로 움직였는데 아내가 그의 팔을 잡고 이끌었다. 맹이는 다른 손으로 여행 가방을 들고 갔다. 아내는 이런 얘기들을 했다. 자, 왼쪽으로. 로버트, 예, 조심하세요. 의자 있으니까. 네, 그거. 여기 앉으세요. 이거 소파예요. 2주 전에 산 소파예요. 나는 전에 쓰던 소파에 대해 말하려고 했다. 나는 그 소파를 좋아했다. 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에 나는 뭔가 다른 이야기, 허드슨 강의 풍광을 바라보며 기차를 타는 일 따위의 가벼운 얘기거리를 꺼내려고 했다. 뉴욕으로 갈 때는 기차 오른쪽에 앉아야 하고 뉴욕에서 돌아올 때는 기차 왼쪽에 앉아야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 기차 여행은 어떻게 좋았습니까? 내가 말했다. 그런데 어느 쪽에 앉으셨나요? 뭐가 궁금한 거야? 어느 쪽이라니? 아내가 말했다. 어느 쪽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녀가 말했다. 그냥 물어본 거야. 내가 말했다. 오른쪽이었어. 맹인이 말했다. 실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타본 기차였어. 어렸을 때 타본 게 다야, 가족들이랑. 참 오래전의 일이라오. 그 놀라움을 잊고 산 지 꽤 오래됐어. 이제 내 수염에도 겨울이 찾아왔지. 그가 말했다. 그렇게들 말하더군. 품이 있어 보이나 봐. 어때? 맹인이 아내에게 말했다. 품이 있어 보여요, 로버트. 그녀가 말했다. 로버트? 그녀가 말했다. 로버트,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마침내 아내는 맹인에게서 눈을 떼고 나를 바라봤다.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바라보는 눈길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거나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맹이는 건장한 체격에 머리는 벗겨지고 등에 짐이라도 짊어진 것처럼 어깨가 구부정한 40대 후반의 남자였다. 그는 갈색 슬랙스에 갈색 신발, 밝은 갈색 셔츠, 넥타이, 스포츠 재킷을 입고 있었다. 멀끔멀끔. 또한 예의 그 덥수룩한 턱수염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팡이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검은 안경을 쓰지도 않았다. 나는 항상 맹인들에게는 검은 안경이 필수품이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사람도 그런 안경을 썼으면 싶었다. 처음 봤을 때 그의 눈동자는 다른 사람들의 눈동자와 비슷했다. 하지만 가까이 살피면 뭔가 다른 점이 보였다. 일테면 홍채에 흰색이 너무 많았고
동공은 목적이 없는 것처럼 혹은 멈출 능력이 없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오싹오싹. 그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니 왼쪽 눈동자는 코 쪽으로 움직이는데 다른 쪽 눈동자는 한자리에 가만히 있으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어서 그 눈동자는 이리저리 움직였는데 그는 그걸 원하는 것도 그렇게 움직인다는 걸 아는 것도 아니었다. 한잔하실 것 좀 가져올게요. 좋아하는 게 뭔가요? 양은 많지 않아도 술이라면 온갖 종류가 다 있어요. 우리 취미 생활이라서요. 내가 말했다. 이 사람아, 나야 스카치 파지. 그가 그 큰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나는 말했다. 이 사람아. 그렇군요. 어쩐지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는 소파 옆에 있는 여행 가방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그는 자기 주위의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건 뭐라고 할 수 없었다. 제가 방에다 갖다 놓을게요. 아내가 말했다. 아니, 괜찮아. 맹인이 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올라갈 때 이것도 올라갈 거야. 스카치에는 물을 좀 넣어야지요? 내가 물었다. 아주 조금만. 그가 말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내가 말했다. 그저 신용만. 베리 피츠제럴드라는 아일랜드 출신 배우를 아나? 그 사람하고 내가 비슷하지. 피츠제럴드가 뭐라고 했냐면 물을 마실 때 나는 물을 마신다. 위스키를 마실 때 나는 위스키를 마신다. 그는 말했다. 아내는 웃음을 터뜨렸다. 맹이는 턱수염 쪽으로 손을 움직였다. 그는 천천히 턱수염을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 나는 물을 조금 탄 스카치 위스키를 큰 잔으로 석 잔 준비했다. 그리고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로버트의 여행에 대해 얘기했다. 먼저 미국 서해안에서 코네티컷까지 기나긴 비행기 여행. 그것부터 화제로 삼았다. 그 다음에는 코네티컷에서 여기까지 오는 기차 여행. 그 구간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한 잔씩 더 마셨다. 언젠가 나는 맹인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자기가 내뿜는 연기를 볼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이유에서였다. 겨우 그 정도, 맹인에 대해서는 겨우 그 정도밖에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맹인은 꽁초가 될 때까지 담배를 피우고는 새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 맹인이 잿더리를 다 채우자 아내가 그걸 비웠다.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을 때 우리는 술을 한 잔씩 더 마셨다. 아내는 로버트의 접시에 큐브 스테이크, 스켈러 포테이토, 초록콩을 쌓아놓았다. 나는 그를 위해 빵 2조각에 버터를 발랐다. 여기 버터 바른 빵이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나는 술을 조금 들이켰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말했고 맹이는 고개를 숙였다. 아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입을 쩍 벌리고 나를 바라봤다. 식사하는 동안 전화벨이 울리지 않게 하옵시고 음식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말했다. 우리는 양껏 먹기 시작했다. 우리는 식탁 위에 있는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었다.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먹어치웠다. 우리는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먹었다. 우리는 개걸스럽게 해치웠다. 우리는 그 식탁 위를 샅샅이 핥아먹었다. 우리는 치열하게 먹었다. 맹이는 자기 음식으로 곧장 손을 뻗었다. 그는 자기 접시 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다. 나는 그가 나이프와 포크로 고기를 다루는 걸
넋을 잃고 지켜봤다. 그는 고기를 2조각으로 잘라 포크로 찍어 입에 가져가 다 먹어버린 뒤 스켈러 포테이토와 콩으로 옮겼고 그 다음에는 버터 바른 빵을 1조각 뜯어내 그걸 먹었다. 그리고는 우유 큰 컵을 마셨다. 간혹 손가락을 사용했는데 별로 꺼리지 않는 눈치였다. 우리는 딸기 파이 반을 포함해서 모든 걸 다 먹어치웠다. 잠시 우리는 넋이 빠진 듯 앉아 있었다. 얼굴에 땀이 맺혔다. 이윽고 우리는 지저분해진 접시를 놔둔 채 식탁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는 거실로 걸어가 아까 앉았던 자리에 주저앉았다. 로버트와 아내는 소파에 앉았다. 나는 큰 의자를 차지했다. 우리가 2-3잔의 술을 더 마시는 동안 두 사람은 지난 10년 동안 자신들에게 발생한 큰 일들에 대해 얘기했다. 나는 대개 가만히 듣기만 했다. 가끔씩 나도 끼어들었다. 내가 방을 떠났으리라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싫었고 내가 소외됐다고 아내가 생각하는 것도 싫었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얘기했다. 나는 아내의 입에서 그리고 그때 우리 남편이 내 인생에 등장한 거예요. 나 그런 비슷한 듣기 좋은 말과 함께 내 이름이 흘러나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 더 들어봐도 로버트 얘기뿐. 로버트는 모든 일을 조금씩은 다 해봤는데 꼭 보통의 맹인 팔방미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제일 최근에 그와 그의 아내가 한 일은 아메이 판매 대행업으로 그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 일로 변변찮으나마 생계는 이어갈 수 있었던 모양이다. 또한 맹인은 아마추어 무선 기사이기도 했다. 그는 예의 그 큰 목소리로 괌, 필리핀, 알래스카, 심지어 타히티에 있는 다른 아마추어 무선 기사들과 교신한 내용에 대해 말했다. 자신에겐 그런 친구가 많아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곳들을 찾아갈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따금 그는 앞도 못 보면서 얼굴을 내 쪽으로 돌리고 손으로 턱수염을 매만지며 내게 뭔가 묻곤 했다. 지금의 직위에 오른 지는 얼마나? 3년. 하는 일은 마음에 드는가? 아니요. 계속 다닐 생각인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나? 마침내 그가 슬슬 지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TV를 켰다. 아내가 짜증스럽게 나를 바라봤다.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직전이었다. 그러더니 그녀는 그 맹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로버트, 집에 TV가 있나요? 그럼 2대나 있는걸. 컬러 TV하고 고물딱지 같은 흑백 TV. 웃긴 일이지만 TV를 켤 때는 항상 켜는 게 말이지. 컬러 TV야.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아? 맹인이 말했다.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할 말이 없었다. 견해 없음. 그래서 나는 뉴스를 바라보며 앵커가 말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건 컬러 TV야. 맹인이 말했다. 어떻게 아느냐고 묻지는 마. 그냥 아는 거야. 얼마 전에 좀 좋은 걸로 바꿨어요. 내가 말했다. 맹인은 술을 한 모금 맛봤다. 그는 손으로 턱수염을 올려서 냄새를 맡아본 뒤 다시 내렸다. 그는 소파 앞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는 다탁 위에 있는 잿더리의 위치를 알아낸 뒤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다시 소파에 몸을 기대고 앉아 다리를 꼬았다. 아내는 입을 가리더니 하품을 했다. 그녀는 기지개를 켰다. 위에 가서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올게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겠어요. 로버트, 편하게 계세요. 그녀가 말했다. 지금도 평안해. 맹인이 말했다. 우리 집에서는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편안하다니까. 맹인이 말했다.